대통령이 그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서 만났다는 거야? 조선일보 믿으면 안 되지. 예. 뭐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조선일보가 내가 조선일보 피해자잖아. 어느 날 그게 이제 2010년이었나? 2010년 12월이었나? 2009년 12월이었나? 2009년 12월이었나? 하여튼 어느 날 우리 남편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가 같이 영화를 봤는데 가족들이 영화를 본 일요일 오후에 영화관에서 계속 진동이 오는 거야. 전화가 울리는 거야. 남편이 안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전화 진동이 오더라고. 계속 안 받아. 그 남편한테 그게 2010년 12월이다. 2010년 12월. 2010년 12월에 남편이 시의원이 된 다음에 오세훈하고 한판 붙은 그 해야. 그해 겨울 12월이었어. 12월 27일인가 6일에. 하여튼 그 근처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오세훈을 강하게 비판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정 감사 중이었고.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12번을 전화를 하니까 내가 혹시 오세훈 문제로 전화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 남편은 조선일보 기자 전화를 안 받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라서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세훈 때문에 전화했나 보지. 그때 오세훈이 우리 신랑, 그러니까 오세훈이 다른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밥을 먹자 그런 거야. 몇 명한테. 시의원 몇 명한테 모여서 밥을 먹자 그런 거야. 그때 우리 신랑이 이제 오세훈의 시정을 감시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오세훈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막 시정이 공전 상태에 있을 때였어. 그런데 그때 오세훈이가 막 시에서 나가버린 거야. 시 감사를 받다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냥 무단으로 안 나와버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오세훈 측에서 화해 조정을 하자 그러면서 시의원 몇 명을 불러서 밥을 먹자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밥 먹자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랬지. 가지 마라. 그거 뭔가 수상하다. 당신이 위원장도 아니고 의장도 아니고 의장단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닌데 당신과 몇 명의 시의원들을 불렀다는 건 당신 매수하려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밥을 먹으면 김용석 의원하고 얘기해서 합의 봤다 이렇게 발표 나올 거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안 갔단 말이야. 안 간 다음 날이야. 안 간 다음 날 조선일보 기자가 12번 전화를 해. 그래서 13번째 전화를 내가 받으라 그랬어. 그때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때가 바로 그 사건. 우리 민족끼리 그 싸움 중간이야.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망치 부인이 북한을 해킹한 것은,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한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망치 부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김용석 시의원도 동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그 말은 질문 자체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이잖아. 내가 해킹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랬어?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프레임을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킹한 게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여론 조작을 하려고, 언론 조작, 기사 조작을 하려고 이 새끼가 전화를 한 거야.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의원 자기 부인하고도 입장 정리가 안 돼.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의원 부부 빨갱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때 한 건 뭐야? 전화를 끊었어.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딱 끊은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생방송을 켰어. 바로 생방송을 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거짓 프레임을 짜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지금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기사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게 내 생방송을 했지.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는 우리 남편의 블로그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김용석 의원의
블로그를 캡처한 다음에 우리 남편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빨간색 플러스펜을 들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손에 그 빨간색 플러스펜을 들고 있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나 봐. 그 사진을 오려가지고 남편의 블로그 한쪽에다가 딱 편집을 해서 일부러 빨간 펜을 들고 있는 사진을, 그러면서 김용석 우리 민족끼리 해킹한 거에 대해서 비판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조작 기사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몰려와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러 왔어.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의 그 블로그 내용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 연구해왔던 그 지방의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가 우리 신랑 블로그 주소를 쓰면서 가서 욕해라 그랬는데, 그때 5,000명 왔던 사람 중에 몇백 명이 사람 괜찮구만. 자, 경남 어디 산다. 막 친구들이 이거 나쁜 놈이라서 욕을 하러 왔는데 참 이런 구의원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지방의원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몇백 명이 거기서 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응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꾸준히 들어왔잖아. 그 천몇백 명씩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때. 5,000명이 욕을 하러 들어왔다가 블로그의 내용을 쭉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러면서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랑이 블로그 접속자 수 폭주하고,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늘어난 계기가 됐던 사건. 그게 조선일보의 우리 부부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야. 조선일보에 얽힌 우리 가족의 추억이죠. 그때 기억나요? 그때 혹시 그 사건 보셨던 시청자 지금 남아있나? 옛날에 2010년 12월 말에, 2010년 12월 말에,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집회를 나가도요, 망치 부인을 불러준 집회가 없었어. 근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공격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야. 서울역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다 나갔어. 다 갔는데 그때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이제 계단에 쫙 모여갖고 롯데마트 올라가는 계단에 모여서 막 이름 이제 번호표를 내가 처음으로 나눠주고 막 그랬었어. 그랬더니만 그 진행자가 저쪽에 우리 망치 부인과 시청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집회에서 나 불러줬잖아. 2010년에 조선일보가 날 까는 바람에. 그래서 유명인사가 됐잖아 그때.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2010년 12월 마지막 화요일에 있었던 그 서울역 집회. 그랬던 기억.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을, 지금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쓴 거야. 조작가죠. 조작가의 과거 기억나지? 이석기 변장 도피중. 그게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떠 있었어요. 그날 아침 8시 반인가 9시부터 이석기 변장 도피중이 12시 넘어서까지 써 있었지. 이석기네 이석기 사건 터진 날, 그날 그 TV조선에서 속보를 낸 거야. 속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거를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메인 화면이었다니까요. 화면에 계속 굵은 자막으로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나? 사과 안 했어. 사과 안 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 TV조선에서 속보로 내보내는 거, 그거 전부 다 증명이 안 된 내용들이고 허위사실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믿지 말라 그러잖아. 채널A에서 녹취록 제일 먼저 깠다가 갑자기 채널A가 내리고 한국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전제해갖고 실었잖아. 그래서 막 보도상 타고 그랬는데 그 녹취록이 가짜였잖아요.
녹취록이 가짜였어. 그게 중요한 단어들을 다 바꿔가지고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을 전개하자 이거를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풀어놓은 가짜 녹취록이었어. 그게 나중에 법정에는 한국일보에 올라왔던 그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제 녹취록을 보니까 전혀 반대 내용이야. 전혀 반대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이 세월호 유가족, 근데 내가 어제 참 잊어버리길 잘한 거야. 만약에 내가 어저께 그 문제를 다뤘으면 나는 어제 솔직히 그 얘기를 딱 듣고 김현 의원한테 화가 났었거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가족이랑 술을 마셨냐.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김현 의원한테 굉장히 막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좀 따끔하게 욕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어제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방송을 못했잖아. 근데 했으면 나 오늘 김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럴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김현 의원이 잘못한 걸로 알았어. 왜냐면 만취 상태의 김현 의원하고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김현 의원은 술도 안 마셨고, 김현 의원은 술도 안 마시고 여러 명이 같이 맥주를 뭐 이렇게 나눠 마셨다는 거 아니야.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그 대리기사가 먼저 부위원장을 폭행했다. 과연 그게 대리기사였을까? 그 대리기사의 신변 확보했나? 어느 회사 소속인지 진짜 대리기사인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면, 내가 오늘까지 파악한 내용은요, 오늘 파악한 내용은 뭐냐면, 어제는 대리기사가 왔는데 김현 의원과 유가족이 30분 동안 수다를 떨면서 안 나와서 대리기사가 자기는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가야 된다 라고 했더니 폭행을 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 근데 그게 밤새 진실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대리기사가 와서 이분들이 안산으로 가신다 그랬더니 안산은 못 간다고 거절했다는 거야. 30분 기다리고 이것도 전혀 사실 무근이고 안산은 못 가겠다 그랬대. 그러면서 뭐 시간도 안 맞고 비용도 안 맞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현 의원이 명함을 주면서 그러면 내가 추가 비용을 낼 테니 가달라 그러면서 명함을 줬대. 그랬더니만 그 명함을 받자마자 얘가 옆에 있던 어떤 시민한테 야 이거 인터넷에 올려 이러면서 명함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가족하고 김현 의원이 당황해서 그걸 왜 남을 주느냐, 도로 내놔라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폭행을 당한 거야. 그 옆에 있던 갑자기 달려온 시민 둘과 대리기사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석 부위원장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이가 6개가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서, 팔도 부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냐 대리기사가 폭행한 사건이냐. 그 사람은 진짜 대리기사냐? 그 사람은 진짜 대리기사야? 대리기사가 목적지 안 보고 콜 받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 말이 대리기사한테, 대리기사를 부를 때요 어디에서 어디 간다라고 얘기해요. 다 그러지 않아요? 나도 대리기사 불러봤는데 여의도에서 창동이요 이렇게 불렀어. 원래 대리기사가 대리기사한테 이 사무소에서 어디서 어디 가는 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 대리기사들이 나오는 비용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는 비용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를 알고 가요. 그죠? 그런데 대리기사가 와서 안산 간다니까 못 간다. 이게 말이 안 된 얘기라고. 밤에는, 누가 낮에 대리기사를 불러? 밤에 부르지. 당연히 목적지를 알고 와요. 그 목적지 근처로 가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야. 아니라면 그 식당 주인은 어디에다 전화했는지 알아내야 돼. 어디에다 전화를 했고 어느 대리운전 회사가 목적지를 모르고 와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그 대리운전 회사 망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했어. 근데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 거기 못 간다 그러면 그 대리운전 회사 망해요. 인터넷에 소문 쫙 나면서
저기 거부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 아니 어떤 대리운전 회사에서 그 목적지를 안 가르쳐주고 보내냐고. 그리고 목적지를 못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대리운전 기사가. 걸어 나오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는 가요. 왜? 그래야 일이 안 떨어지거든. 대리운전 기사가 만약에 손님을 거부하거나 손님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일이 떨어져. 일이 끊겨.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요, 뭐 왔는데 일단 콜 받고 왔는데 목적지가 안 맞는다. 아니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대리운전 기사 불렀을 땐 다 그랬거든요. 내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을 때는 전부 목적지 알고 왔고, 예. 그리고 와서 못 간다는 얘기 하는 거 못 봤어요. 그지? 와서 거부하는 경우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처음부터 어디서 어디 간다라는 거, 아예 대리기사를 부를 때 대리기사 그쪽 사무실에서 물어봐. 어디에서 어디 가시는데요? 물어봐요. 그리고 부르는 거야. 그치? 목적지 미리 다 말하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럴 수 있지. 식당 주인이 불러서 목적지를 모르고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렇게 연결해주는 대리운전 회사는요, 목적지가 어디든 가요. 장거리라도 가. 왜냐하면 거리당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당 주인이 공간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불렀다는 얘기는 목적지가 어디든 따지지 않고 간다는 얘기야. 그게 식당이 전부 다 대리운전 기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식당 손님한테 그 목적지에 못 가겠다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식당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내가 여의도 생활 4년이잖아. 내가 여의도 생활 4년 하면서 술 먹고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온 적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리운전 기사를 내가 여러 손님들을 보내드리면서 불러서 어디서 어디 간다 대리기사 불러도 받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와서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쵸? 내 말이 지금 맞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용을 내겠다는 국회의원 명함을 돌리면서 인터넷에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이번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 미쳤다고 대리기사를 패겠어? 어쨌거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거예요. 물론 또 다른 얘기가 밝혀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뭐 뒷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봅시다. 경찰이 어떻게 확인하나. 이게 CCTV에 다 찍혀 있다니까 그 경찰이 어떻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지 지켜보면서 사실 검증에 들어갑시다. 이럴 때는 누구 편도 명함을 왜 줬냐 하면 그 대리기사가 멀어서 못 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현 의원이 명함을 주면서 내가 추가 비용을 내겠다 그랬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추가 비용을 내겠다. 그러니 날 믿고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만 그 명함을 인터넷에 올리라 그랬대잖아. 그리고 대리기사 명함도 달라고 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어제하고 전혀 다르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또 막 공방전을 벌이면서 얘네들의 목적은 뭐겠어? 세월호 유가족이 유세한다. 얘네들이요, 지금 심심치 않게 퍼뜨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권력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막 나가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작업 중이야. 지금 경상도 지역의 어른들한테는요, 카톡으로 다 그런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요. 경상도 지역의 막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마도 그렇게 퍼뜨리려고 만들었다는 거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 아주 그냥 무법자들이다. 법을 어기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거 아니냐. 여러분, 신문 기사는요. 예. 신문 기사는 사실을 전달해야 돼. 근데 조선일보 기사 중에 사실을 본 게 없어.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토록 모독적인 논설을 쓸 수가 있냐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윤회를 불러서 안가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풍문이 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머, 우리 카메라가 기절했어. 여러분, 조선일보를 믿습니까?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를 불러서 안가에서 시간 보냈다고 쓴 신문이야. 그런 풍문이 돈다고. 조선일보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아무도 그런 얘기 몰랐어. 예, 턱 치니까 퍽하더라. 탁 치니까 우리 카메라가 퍽하고 죽었어. 자, 됐죠? 누군가 유가족을 미행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의 기술이요. 미행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의 기술이 미행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겪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 글이 사실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보냈어.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딱 터치하고 보니까 일베 주소야. 일베 글이야. 근데 문제는 왜 그 전에는 내 V3가 반응을 안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갔다 나온 다음부터 일베 이 V3에서 계속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주소를 링크를 하잖아.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는 거야. 드러나지 않는 앱이. 그러면 이 드러내지 않는 앱이 뭘 하냐. 내가 이 전화기를 켜놓고 한 모든 말이 도청이 돼. 그거 들어봤죠? 이 전화기로 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화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을 다 엿들을 수 있어. 그게 스파이 앱이야. 그런데 이 스파이 앱이 걸리지도 않아. 이게 잡히질 않는 거야. 이게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다가 갑자기 딱 떠. 이거를 지금 이제 지워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도 해요.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로 감시도 해. 이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잖아. 주소를 함부로 링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링크 주소를 함부로 누르면, 그러면 거기서 이 전화기로 도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 일베 주소를 딱 링크한 다음부터 자꾸 V3에서 이걸 체크하라고, 바이러스 체크하라고 자꾸만 떠. 지난번에 어떡하니. 지난번에 왜 400개 말고 80개가 추가 고소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160개를 또 추가로 고소했대. 어떡하니? 일베를 400개를 고소했는데 그 뒤에 80개를 2차로 고소했거든요. 3차로 160개를 또 고소한대요. 아니 말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걸 말릴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일베에다가 내가 등장하는 글에다가 욕설을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뭘 보내도 방법이 없어. 이건 왜냐면 이 변호사가 모든 걸 전권을 알아서 하기로 나랑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변호사한테 그 사람 빼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이 고소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내가 대야 돼. 이게 그러니까는 몇백 명을 고소한 비용을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 욕 함부로 쓰지 말어. 이 변호사님 요즘에 아주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셔요. 나한테 욕 쓴 애들 그거 다 고소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만 걸려도 이게 합의금 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전권을 이분한테 줬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이분한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서 다 하는 거라서, 혹시 무슨 일베나 DC에서 내 욕을 한 글이 있으면 알아서 삭제, 캡처 됐냐. 그리고 혹시 연락이 오면, 거기서 잘 얘기를 해봐. 그 변호사한테, 이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잘 해봐. 이 변호사 이계덕 기자가 나한테 소개해준 분이잖아. 이계덕 기자에 대해서 일베에서 계속 막 막말한 애들, 걔네들 이 변호사가 다 잡아냈대잖아. 그래갖고 이계덕 기자한테 그 막 합의금 일부를 엄청 보내왔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계덕 기자가 그 돈 받아갖고 또 고소를 했어, 누구를. 계속 법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베 고소해서 합의금 받은 걸로 또 고소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이분한테 나는 뭐 합의금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하여튼 처벌만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전권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막을 길이 없어. 지금 지금 560, 80, 640명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나한테 막 편지 보내도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 변호사한테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잖아. 그럼 경찰한테 그 변호사님 연락처 달라 그래.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뭐야 지금? 왜 내 욕을 써? 나 이거 참. 내가 니들을 봐주고 싶은데 봐줄 길이 없다고. 근데 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아무나 다 고소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얘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글 쓴 게 망치 부인을 욕한 게 아니라 글 올린 놈한테 한 욕이다 이러면 그냥 각서를 받고 뭐 이렇게 합의도 해준대요. 돈 받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각서 받고 합의해준 경우도 있나 봐. 그니까 뭐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한번 잘 부탁해봐. 나한테는 편지해봤자 소용없다. 편지 보내고 막 그러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네. 자, 속보는 얘기하지 마. 속보는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럼 오늘 얘기해야 될 내용. 이거 어떡하냐, 이게 10개인데. 첫 번째 이야기 갈게요. 미안해, 이제서 첫 번째 이야기야. 내가 아까 방송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임팩트 있게 해줄게. 자, 지금 새누리당이요. 국회 선진화법을,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오래 하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국회 선진화법. 뉴스 첫 번째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에서 상정했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 뭘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뭘까? 이 안치환에 위하여.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2012년 봄인가? 2012년, 그러니까 총선 전에, 2012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총선거 바로 직전에 2011년 겨울에서 2012년 봄 사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176석이었어. 176석인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60%가 동의해야 국회를 열 수 있다. 국회의원 60%가 동의해야 국회를 열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그러니까는 직권 상정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야. 한마디로 날치기 방지법. 그러면 이 날치기 방지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2012년 3월 분위기가 완전히 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막 통진당 그러면서 막 열린우리당, 그때가 열린우리당이 아니었지, 무슨 당이었냐? 하여튼 민주신당이었나, 민주통합당이었나?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막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막 176석 가나요? 180석 먹자, 막 이런 분위기였어, 야권이. 그래서 나한테 막, 망치님, 야권이 몇 석 얻으실 거라고 보세요?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 근데 내가 과반수도 못해, 그랬어.
근데 막 그때 막 안철수니 만약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왔고 과반수 넘어서 3분의 2까지 가자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네가 야당이 될 때, 지네가 소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법이야. 국회 선진화법이 야당이 다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60%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그 날치기 방지법을 만든 거예요. 지네가 소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소수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국회를 열 수 없도록 만든 거야. 처음부터 이 새끼들은 지네가 소수당이 되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인 거야,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지네가 만든 거야, 지네가. 지네가 하도 이명박이 꼴통짓을 해가지고 176석에서 과반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뭐 계산을 해보고 적어도 40%는 얻는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야. 그래놓고 지네가 만들어놓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야. 그 개정을 하는 이유가 모든 걸 야당의 그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니네가 만들어 놓고 왜 그래? 니네가 만들 때는 니네가 소수당이 됐을 때 모든 걸 결재 맡으라고 만든 법 아니야.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이 법이 나쁘다고 지랄이야? 그러면 이 법을 지들 멋대로 개정할 수 있냐? 불가능하대요. 60%가 동의해야 그 안건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누리당이 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선언한다 해서 개정할 수가 없대. 그러면 왜 저렇게 떠드느냐? 국회 선진화법 기사의 목적은 뭐냐면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야당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야당이 결재를 못해줘서 지금 지네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 쇼를 하고 있다는 거야. 현재 이 법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헌 안 돼. 위헌 심판 청구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지네들끼리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이걸 상정하겠다라고 쇼를 하는 건 지금 야당에게 비난 여론을 모아가기 위해서, 야당에게 비난 여론을 모아가기 위해서 쟤네들이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뭐라 그랬어? 버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한마디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을 비난하기 위한 쇼를 하는 거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은 지네가 해놓고 욕은 맨 새정연이 먹잖아. 고 구조인 거죠. 잘못은 여당이 해놓고 맨날 욕은 야당이 먹잖아. 사고는 여당이 치고 욕은 야당이 먹고 이걸 댓글 부대가 주도하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 조국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을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기로 결정. 법리적으로 택도 없는 주장인데도 이러는 것은 정치적 버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다. 예. 야당과 여당 구분이 안 돼요? 여당은 뭐냐면, 소위 이제 대세당, 대통령이 들어있는 당을 여당. 대통령이 소속된, 그럼 지금은 여당이 누굴까? 새누리당.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야. 그러면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그래서 새정치연합, 그 다음에 진보당, 정의당, 이런 게 다 야당이야. 이해가 되지? 종갓나 시키. 닉네임이 종갓나 시키인데 야당, 여당 구분도 못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당.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잘못은 여당이 하는 거야. 자, 지금 세월호 특별법 누가 반대하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 누가 반대해요? 지금 야당하고 유가족은 의견이 같아. 그런데 누가 반대하는 거야?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반대해갖고 새누리특별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새누리특별법,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야당은 유가족한테 그러니까 유가족한테 압력을 받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는 거고, 새정치연합이나 진보당, 정의당, 새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것부터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새누리당은 재벌들을 위한 법, 재벌들의 개혁을, 재벌들을 규제하는 법 없애는 거, 그 법안만 처리해달라는 거야. 어?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재벌들 규제를 풀어주는 개정을 빨리 해라. 그러면서 그걸 민생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새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이다. 지금 재벌들한테 규제 풀어주는 거 급한 거 아니다. 왜? 이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노동자가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그 규제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한미 FTA 때문에. 알아듣겠어? 말이 좀 어렵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잘못은 여당이 하는 거야. 새누리당이랑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지금 얘네가 요즘에 박근혜 누구랑 사진 찍고 다녀? 누구랑 사진 찍어? 재벌들하고 계속 사진 찍고 다니잖아. 아주 신났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지금 재벌들한테 세금도 깎아주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재벌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재벌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백성을 무식하다고 보고, 무식한 애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재벌 특혜법인데 민생법이라고 간판을 붙여서 민생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재벌 특혜법이라는 게 뭐냐면 재벌들의 규제,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없애라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박근혜는 뭐라 그랬냐면 지난 4월 달에 없애보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말이 매우 무식한 거야. 몰라서 그래. 이게 몰라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이 한미 FTA 때문에 어떤 현재 존재하는 법을 없애잖아? 어떤 법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걸 없애면 다시 만들 때는 반드시 미국의 기업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 미국 기업들의 동의를 얻어야, 그래야 그 규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없애면 안 되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가 막 국무회의만 하면 신경질을 내. 왜 규제 완화 성과가 없냐? 왜 규제를 빨리 안 없애냐면서 막 화를 내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규제를 없애라는 지시에 빨리 없애지 않고 있는 거야. 왜?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어.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는 5년 이상, 실제로 박근혜 임기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3년 반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지만 자기는 3년 반 이상 공무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규제를 없애는 책임을 졌어. 근데 대통령 바뀌고 왜 그때 규제를 없앨 때 너 문제 생긴다는 거 보고 안 했냐?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 너 자르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거야. 이 규제를 없앴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박근혜가 막 신경질 내면서 왜 규제 완화 안 하냐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알아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자, 문희상 얘기 지금 하지 마. 우리 속보는 안 다룬다 원칙이잖아요. 속보는 안 다룬다. 하루 묵었다 다루잖아, 내가. 근데 내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박영선 이야기, 박영선이 이제 그 탈당서를 철회하고 어저께 복귀를 했어. 그죠?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은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 막 조국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더만, 그 안철수나 박영선 같은 사람들을 너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그러면서 뭔가 잘못돼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조국 교수의 말이 상당히 많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 무슨 얘기냐? 안철수나 박영선이나 문제 핵심을 찍지 않았다는 거야. 뭐냐 하면 민주주의 공당의 대표는 지 멋대로 지도하는 자리가 아니야. 지가 지시를 내리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뜻을 뜻을 모아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니까 따라라. 그거는 민주주의 공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했던 것 때문에 김한길, 안철수가 골방에서 지들끼리 결정하고 그걸 막 강요하고 그래서 당이 망가진 거잖아. 그래서 쫓겨난 거야. 박영선도 마찬가지야. 소속 의원들하고 의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소속 의원들하고 의논한 내용이랑 가서 한나라당이랑 합의한 내용이랑 달랐잖아. 그래서 욕을 먹은 건데 그게 죽이는 정치라는 둥. 새정치연합은 뭐 정치인들을 다 죽인다는 둥. 그거는 나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봐요. 지금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 같아. 민주주의가 뭐냐고. 민주주의는 소속원들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 90% 다수가 이거는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 거야, 대표는. 가서 그거 양보하고 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김한길도 안철수도 박영선도 똑같은 잘못을 한 거 아니야.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골방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야. 김한길, 안철수도 김한길이랑 골방 들어가기 전에는 저 정도로 맛이 가지 않았잖아. 근데 김한길이랑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사바사바 하고 나온 다음에 갑자기 변해갖고 지 멋대로 공천권을 막 휘두른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선거 말아먹고 730 재보선 말아먹은 거 아니야. 골방에서 지네끼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 그걸 깨서 김한길도 안철수도 물러난 거예요. 쓸만한 정치인 죽인 게 아니라 무능하면서 대표를 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안철수가 뭘 하냐. 김한길 꼬임에 빠져서 실수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를 죽이냐. 모르면 대표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모르면 대표하겠다고 수락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어디서 지멋대로 공천질이야. 안철수 왜 쫓겨났어? 공천권을 맘대로 휘둘러서 쫓겨난 거 아니야. 모르면 당대표라면 안 되는 거고,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모르면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서 김한길이 꼬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 우리 둘이서 대표하자.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무슨 정당 대표를 하냐고. 누가 그렇게 하래. 또 정당 대표가 돼서 자기가 뭘 하랬어. 공천을 아래로부터 하겠다. 안철수가 새정치 핵심 뭐였어요? 민주당의 개파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하겠다. 그죠? 근데 왜 지가 맘대로 공천해? 당원들이 뽑아놓은 사람 쫓아내고 왜 지 맘대로 공천을 해? 그게 무슨 아래로부터의 공천이야. 공천 잘못해갖고 작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난 거예요. 죄 없는 안철수가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표하겠다고 설치고 대표하면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공천권을 휘둘러서
당을 개박살을 내놓고 선거를 지게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야.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다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다음 박영선은요,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장 하기 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같이 행진했어. 그래놓고 이완구랑 밀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180도 바뀐 거야. 무조건 유족의 입장대로. 여러분 한번 기사 찾아봐요. 박영선이 유족의 입장이 우선돼야 된다 그랬어. 비대위장 되기 전에는요. 내가 틀림없이 그 말 봤다니까. 비상대책위원장 되기 전에는 유족의 입장에 서야 한다. 유족의 입장에 서서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이랬어. 유족의 욕은 두 가지 아니야. 수사권, 기소권. 그런데 그래놓고 밀실에 들어가서 이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이완구가 박영선의 비리라도 뭐 들이댄 건지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 의견을 새누리당 의견으로 유가족을 설득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지. 박근혜가 복지 공약하고 지키지 않아서 욕먹는 것처럼 박영선의 공약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확보한다는 거였어.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는 회의면 깨고 나와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당의 입장은 무조건 수사권, 기소권이다. 그러니 이런 내용으로는 그거 두 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이 내용에 합의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의원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을 내서 여론을 물어보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정해서 다시 가는 거지. 거기서 합의해갖고 이 정도도 이런 협상권도 인정을 안 해주냐. 이씨. 반의 대표 선수는 반을 대표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왜 박영선한테 전권을 줬겠어? 가서 싸워 이기라고 준 거지 지고 오라고 준 거 아니라고. 하다못해 축구장에서 축구선수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 축구선수가 헛발질하면 응원단이 그 축구선수를 가만두냐고. 마찬가지예요. 박영선한테 모든 사람이 힘을 몰아줬을 땐 가장 잘 싸울 것 같아서 가서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 따오라고 정권을 준 거야.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내려놓고 왔어. 그러면 대표직 내려놔야지. 당연히 내려놓는 거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 원내대표가 뭐야? 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대표해서 상대방하고 싸워 이기려고 있는 게 원내대표 아니야? 그런데 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합의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공당 대표가 아닌 거지. 야합이지, 야합. 양아치 정치야, 그건. 그게 기본적으로 말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 민주주의는 그렇게 밀실에서 비공개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어디서 비공개 합의질이야. 조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의 대표들은 모든 걸 공개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얘는 뭐야? 펜하고 펜이면서 퀵뷰까지 달고 어디서 섹스 그래.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지금 그 새정치연합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새정치연합은 대단히 잘못 굴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개파의 수장 박영선이 변명이라고 혹은 자기의 어떤 그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자기는 김한길 문재인이랑 의논했다. 아,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2명이야? 김한길 문재인이야? 원내대표가 되면 김한길 문재인이랑 의논하면 게임 오버야? 누가 김한길 문재인한테
새정치연합 의원들 전체 의견이라 그랬어. 어? 지금 새정치연합은요, 굉장히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파 정치의 오류다. 정당에 계파 없는 거 봤어? 정당에 계파 없는 거 봤냐고. 지금 새누리당도 김무성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게 누구지? 그 정과이범, 정과이범 있잖아. 왜 김무성 말고 2등 안에 박근혜가 세게 밀어줬는데, 아이씨, 서청원, 김무성계 서청원계 나눠져 있잖아. 새누리당은 김무성파 서청원파 나눠져 있는데 그건 계파 정치 아니야? 민주당에서만 계파가 있어? 정당치고요, 정당치고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어. 어떤 목표와 방향이 맞으면, 아니 봐봐, 통진당 민노당에서 진보신당 갈라질 때 그것도 계파였잖아. 내 말이 틀려요? 민노당 안에서 그 노회찬, 심상정, 권노갑 다 같이 있었잖아.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다 한 팀이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소위 권영길파, 그 다음에 노회찬파, 나중에 얘네들이 서로 계파 대립하다가 분당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때는 계파 정치라고 비판했나? 안 했잖아. 민주당 안에서 모임별로 의견을 고려하는 거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나쁜 거야? 아니, 내가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도 파가 있고 진보에도 파가 있는데 왜 맨날 욕먹는 건 새정연만 욕하냐고. 새정연만 계파 정치하나? 통진당 폭력 사태 봐봐. 민노당파 국참당파 갈라져갖고 공천 경쟁하고 그러다가 쌈밥 붙은 거 아니야. 어느 정당에 계파가 없냐고. 원래 계파는 있는 거야. 자,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빅텐트, 모든 야당을 섞어서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계파가 없어지냐? 난 계파 있다고 봐요. 학번별로 모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재벌에 대한 입장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 나눠지겠지. 그러나 큰 방향에서 이것만은 최소한 지키자. 그래놓고 각자 전문성을 살리면 되는 거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 원전 반대하는 사람, 그것도 계파라면 계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면. 왜 계파는 나쁘다라는 그런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고 네가 감동한 거야. 아주 너 경찰에다 날 신고하려고 그러지. 망치 부인이 내 마음을 훔쳤어요. 절도범이에요.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방화범이에요. 그러려고 그러지? 꺼져, 새끼야. 자, 그래서 나는 이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계파 정치 때문에 망한다. 나는 그 김진호 기자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김현정 쇼에서 김진호 기자가 주장한, 김진호 기자가 새정연은 계파 정치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계파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게 어딨어. 계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다만 문제는 뭐냐? 계파별 공천 문제야. 자,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진보 정치는 공천 잡음이 없었어? 아니, 진보신당하고 그 민노당하고 공천 잡음 없었냐고. 내날 당권 경쟁하면서 공천권을 위한 당권 경쟁하다가 갈라쓴 거 아니야. 친박층이 왜 박터지게 싸웠어? 공천권 갖고 싸운 거 아니야. 전여기가 왜 박근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욕하겠어? 지 공천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계파별 공천권은 모두가 그거 계파별로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건 당연한 생리라고 난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수준이 안 되는 새끼들을 공천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죠? 수준이 안 된 애들을 공천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수준이 돼? 일배하는 국회의원, 누드 검색하는 국회의원, 새누리당은 수준이 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누드 검색하고, 국회 본회의 중에 일베에 들어가고, 그게 뭐 수준이 되는 거야, 거기는? 심지어, 그 당 출신 국회의장, 오죽하면 경기보조원, 소위 알려진 캐디라는 이름, 골프장 캐디가 9개의 홀을 돌면서 홀마다 성추행을 해서 무전으로 바꿔달라고. 손녀처럼 귀여워서 가슴을 한번 푹 찔렀을 뿐이다. 이 사람아, 지금 할아버지들이 손녀딸 가슴을 찌르면 며느리들을 손모가지 잘러. 감옥에 가둬.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노인병원에 가두거나. 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자빠져가지고. 아니, 그래서 무슨 새정치연합만 수준 낮은 사람을 공천하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김진호를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이 지금 잘못을 새정연이 했어? 새정연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반대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박근혜와 새누리의 문제잖아. 지네가 수사당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프레임을 새정연 비판으로 몰아가냐고. 새정연 안에 90%의 의원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이 반대하는 거지.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조경태,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 90%는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근데 왜 싸잡아서 욕해? 왜 싸잡아서 욕하냐고. 새누리당은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고 박근혜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고, 새정연에서는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이 밀실에서 새누리당이랑 합의하고 걔네만 반대하는 거고 90%가 찬성하는데 씨. 도대체 기자들이 왜 그따위로 주장을 해? 이런 건 왜 봄? 그러게. 넌 왜 봐? 넌 왜 봐? 가. 보지 말고.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가. 왜 시간 낭비하고 그래? 노컷 뉴스, 아니야, 김현정 뉴스쇼에 김진호의 눈이라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기자가 김진호 기자인데, 지난번에 박근혜가 9시 20분에 눈물을 흘릴 거냐, 안 흘릴 거냐, 그거 얘기했던 기자, 그게 김진호 기자야. 근데 이 김진호 기자가 연일 계속해서 새정연이 개파 정치의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이 언론의 개파 정치 비판 여론은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개판이 있어야 된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안에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어요. 이게 오늘의 하려는 중요한 얘기야. 나는 민주당의 개파를 인정해. 민주당 안에는 오래된 아주 선수 높은, 그래서 그냥 지역 관리만 잘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마음만 잘 구슬려서 4선 5선 하는, 3선 4선 5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 이 사람들 치고 무슨 의원총회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국회에서 국정질문을 제대로 하나, 필요한 법안을 제대로 만드나, 그냥 오래 몇 선을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걸 조국 교수가 봉건 영주라고 했더만. 자기 지역, 자기 동네만 싹 관리하고 동네 말 많이 하는 사람들만 관리해서 선수 오래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민주당 안에. 나는 그런 사람은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 그런 사람 난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법안을 제대로 만들기를 했어. 국정원 싸움에 발벗고 나서기를 했어.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작년 한 해 동안.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없어.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 다음에 조경태, 김영환유. 도대체 왜 새누리당으로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지 모르겠는 조경태, 김영환유. 그들과 어울리는 유가 있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조경태, 김영환. 정말 그 무리들이 있어. 그것도 하나의 개파겠지? 김한길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 등장했던 노무현 키즈가 있어.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부를게. 문재인파가 있어. 그리고 김근태계가 있어. 난 있다고 봐. 과거에 제야에서 학생운동하고 그 민주화운동 출신들 김근태계가 있어. 문재인파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야. 김근태계는 운동권 출신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볼 때 민주당의 네 가지 파야. 이 소위 당권파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조경태, 김영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선수만 높은 의원들. 그리고 문재인파, 김근태파가 있다고 봐.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 소위 새정치연합에서 쓸만한 건 두 개밖에 없다고 봐. 문재인파 그리고 김근태파.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 그 중에 제일 잘한 거 아니야? 민주당 안에서 김근태파 그리고 문재인파 이 사람들이 지난 국정원 싸움 열심히 싸웠지. 아니야? 국정원 싸움 열심히 싸웠고 세월호 싸움 열심히 싸웠잖아. 나는 이 두 파만 쓸만하다고 봐. 나는 개파 인정하고 이 두 파가 잘했다고 보고 얘네가 당권을 쥐어야 된다고 봐. 그 다음 정동영은 국회의원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만 갖고 안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선수만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파들, 얘네들이 너무나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언론하고 친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판 기사 한 줄 안 나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판 기사 한 줄 안 나와. 그지? 국회의원 이름엔 들어가 있는데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욕한 줄 안 먹어. 그지? 그 다음에 이 박영선, 안철수, 김한길은 언론에서 똥꼬 빨아줘. 잘못 보면 새누리당 같아. 언론에서 얼마나 똥꼬 빨아주는지 세상에 모든 기자들이 박영선 편이더라. 옛날에 이해찬이가 당대표 할 때는 개 지랄 연병을 하던 새끼들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은 존나 빨아줘. 그지? 내 말이 맞지? 거기다가 기자들이 아주 조경태 쓰면서 너무 좋아해. 아주 그냥 새정치연합에는 조경태밖에 없는 것 같아. 조경태를 기사화해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문재인파, 김근태파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문재인하고 김근태파는 열심히 지금 제야운동권 출신들은 열심히 세월호 싸움하고 국정원 싸움하고 있어. 근데 싸잡아서 뭐라 그래? 급진 강경파. 씨발 지랄하네. 결국 이건 조중동 프레임이야. 그 조중동 프레임으로 개파 정치는 나쁘다는 둥, 강경 급진파가 잘못됐다는 둥, 일하는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거야. 이 씹새들이. 저는요, 계속 주장하는 게 왜 빅텐트잖아. 내가 얘기하는 빅텐트는 뭐냐? 솔직히 얘기해서 김근태파, 문재인파, 그리고 진보당이야. 왜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이 김근태파는 철학이 있어. 내가 김근태계였잖아. 내가 김근태 의장을 10몇 년을 봐서 아는데, 김근태를 따랐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돈 받아 처먹고, 그리고 불의한 세력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의 소신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난 이 사람들 믿어. 다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싸워서 이기려는 투지가 부족해. 뻑하면 양보질이야. 뻑하면 양보질이고 공천에서 맨날 밀리고,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야. 그런데 누구는 문재인파에서는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반드시 이겨. 내가 왜 솔직히 나라는 사람은 문재인을 제외한 문재인파 안 좋아해. 문재인을 제외한 문재인파 싫어한다고. 옛날에 친노라는 이름으로 그 공천권 따내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말했던 사람들 나 싫어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소위 얘 친노라고 불린 친문재인파 필요하다고 봐. 왜? 얘네들은 싸워서 이길 줄을 알아. 전선을 확대하고 악착같이 싸워서 이길 줄을 알아. 이 투쟁력과 그리고 누구? 김근택의 철학이 필요해. 그런데 이 둘만 있으면 문제가 뭐냐? 썩을 수가 있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소위 김대중의 측근, 노무현의 측근들이 잔돈품 받아먹어서 그걸로 김대중 정치, 노무현 정치가 욕을 먹었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야? 진보당이야. 진보당 애들은 소금 같은 존재야. 소금이 뭐야? 썩지 않게 하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빅텐트는 김근태파의 철학과 문재인파의 투쟁력과 그리고 진보당의 썩지 않는 청렴함,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빅텐트는 진보 세력, 진보 정당 출신, 그리고 김근택의, 그리고 문재인파, 이게 필요한 거야. 나는 이들의 문재인파의 반드시 이기는 능력, 김근택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진보단계의 썩지 않는 비판의식, 이게 결합되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봐. 통진당 빨갱이란 증거 가지고 법정 출두해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진보당을 좋아하냐? 나 진보당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보당이라면 이가 갈려. 항상 표 갈라먹고, 그래서 맨날 여당 이기게 하는데 진보당이라면 이가 갈린 사람이야. 또 문재인 빼고 나머지 문재인파는 옛날에 김근태 의원 너무 밟았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김근택에게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얘네들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철학과 소신이 있고 정말 신중하고 선비정신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싸워 이길 줄을 몰라. 방향이 옳지만 투쟁력이 없어. 근데 누구는 문재인파는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간판으로 내세운 얘네들은 솔직히 철학과 소신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가끔씩 뒤에서 딴짓거리도 하고 카메라 앞과 뒤가 다른 면도 있고 내가 그들의 단점을 알아.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싸워 이겨. 적어도 새누리당보다 나. 그래서 난 그들의 투쟁력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둘만 있을 때는 맨날 얘네들한테 김근태계가 욕먹어. 그래서 이게 당 개혁이 안 돼. 여기에 필요한 게 썩지 않는 비판 정신을 가진 진보 세력이야. 그들이 썩지 않게 무엇이 옳은 방향이라고 떠들어댈 때 나는 그게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무도 나의 빅텐트론에 반응을 안 해. 모든 야당 다 털어서 쓸만한 선명 야당을 만들자는 주장에 다 동의를 안 해. 그게 되겠냐 그래.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자, 그렇다면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누가 선명 야당을 반대할까?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럼 누굴까요? 자, 나는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국회의원 되기 싫은 이유가 그거야. 국회의원이 되면 오로지 관심사는 재선이야. 다음에 또 붙는 거. 국회의원이 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오로지 유일한 고민이 뭐냐? 다음에 또 되는 거야. 다음에 또 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색깔을 강조하지 않고 당권을 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건 모든 국회의원이 똑같아. 진보개혁 세력을 제외한 한나라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이 눈치를 봐. 그리고 줄을 서. 공천권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요, 국회의원을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국회의원 3번까지만 하고 구청장도 3선 제한이야. 3선까지만 할 수 있어.
근데 왜 국회의원은 4선 5선 막 하냐? 그러면서 썩어가고 고여가는 거야. 선수 높은 의원들 뭘 했냐고. 정몽준 봐봐. 7선이면 47, 28년 동안 법안 만든 게 20개도 안 돼. 그 중에 쓸만한 법안 아무것도 없어. 선수 높은 의원 경험? 지랄들 한다. 국회의원은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돼. 내가 우리 신랑 의원 시켜봐서 아는데 구의원 첫 해에는 아주 어려워해. 두 번째 의원 할 때 제일 재밌어 했어. 근데 세 번째 의원이 되니까 세 번째 의원은 매너리즘에 빠져. 세 번째가 되면 경험이 많아서 두 번의 경험으로 의원을 하지만 재미가 없어 하는 거야. 새로운 도전이 없어. 내가 우리 신랑을 의원 시켜봐서 아는데 구의원 3번 하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원 갔어. 지금 시의원 첫 번째 해에 매우 어려워하지만 그러니까 어려워했지만 지금 아주 재밌어해. 근데 난 우리 신랑 시의원도 3번 이상 못하게 할 거야. 다음에 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한 번 더 시의원 하면 고마운 거고 나는 못해도 상관없다고 봐. 난 뭐든지 똑같은 거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없어. 이미 딴 생각만 해. 3번까지는 경험으로 그리고 자신이 그 당 안에서 그 위원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런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만 4선 5선 되면 이미 딴 생각해. 당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국회의원은 3선 이상 하지 마라.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모두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물갈이가 돼. 그래야 물갈이가 된다고. 국회의원을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3번 했으면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러나는 거야. 광역이나 아니면 국회에 한번 대통령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면 이제 정계 은퇴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후학을 양성하는 일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3번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 4번째 출마하는 것부터 공천 주지 마라. 4선 이상 공천 금지. 2번째 65세 이상 공천 금지. 왜? 65세 이상 의원들은 투지가 없어. 노련미로 하는데 그 노련미는 뒷심이 없는 거야. 고집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65세 아니 공무원 정년이 65세잖아.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65세 이상은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정년을 없애고 일반 기업 정년을 없애면 모르겠지만 씨발 대기업 정년이 30대라며. 30대가 되면 정년을 준비해야 된대. 말이 되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들 어려서부터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그래서 명문대 가려고 쎄 빠지게 공부해서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개고생해서 그 대학교 다닐 때 스펙 쌓고 맨날 토익 토플 듣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간 거야. 외국어 몇 개씩 해서. 그런데 40대면 명예퇴직이래. 씨발. 40대에 명예퇴직해서 뭐 먹고 사냐? 그런데 국회의원은 65세, 80세, 70세 뭐 하자는 거야? 나는요. 공무원 정년이 65세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65세 이상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나랏밥을 먹는 건 65세 미만만 나랏밥 먹어야 되고 65세 넘으면 연금 받고 살아.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지. 80살씩 70살씩 돼가지고 젊은 애들은 취직을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그 노인들이 뭐 등산을 잘하겠어, 달리기를 잘하겠어, 체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밤새워서 일을 하겠어. 열심히 일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물러날 줄 알아야지. 물론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가르침으로 해야지 힘이 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건강도 나쁘고. 물론 아웃포를 돌면서 그 주물르다가 걸린 노인도 있긴 있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봐. 그렇게 하나? 안 하지. 나는 그래서요.
공무원 정년 65세야.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은요, 70세가 돼도 강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65세 넘어도요,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65세 되면 다 그만둬야 돼요. 요즘은 65세 이전에 그만두잖아. 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평교사들, 나이 든 평교사들은 정말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쳐요. 애들이 어쩔 때 사고 치는지 알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제가 뭔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노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경험, 이거 참 가치가 있어. 그래도 왜 65세가 되면 그만두겠어. 젊은이들이 또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을 쌓고 인생을 배워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만두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65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있어. 경험이 있다면 경험은 조언해 주는 걸로 끝나야 돼. 자, 그래서요, 정치권에다가 개혁을 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 정치인들한테 스스로 개혁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의 원칙, 3번 국회의원 했으면 4번째 찍어주면 안 돼. 65세 이상은 찍어주면 안 돼. 실제로 2012년에 새누리당은요, 이름 바꾸고 60세 이상 공천 안 줬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젊어. 애들이 다 젊어. 그리고 그렇게 선수 높은 사람들 많지 않아. 정몽준이랑 몇 명 빼놓고는요, 대부분 초재선이야. 걔네는 계속 물갈이가 돼. 그래도 얘네들은 사람도 많고, 뭐 물론 지네들 개파끼리 기회를 나눠 먹는 거겠지만 그래도 물갈이가 돼. 그런데 민주당은 뭐가 문제야? 너무 오래,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로 내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김대중 정부 때 국회의원 되고 노무현 정부 때 국회의원 됐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리고 도전을 안 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야. 싸우질 않아. 국회의원이 뭐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잘못된 불의와 맞서 싸우라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야. 나는요, 국회의원의 특혜를 뺏어야 된다 반대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똑바로 못하면 바로 잘라야 된다고 봐. 국회의원이 정말 돈 없어도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지 않도록 최고의 돈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CEO처럼, 외국 기업 CEO처럼 최고의 대우를 해줘. 돈 따위에 신경 안 쓰게. 대신 똑바로 못하면 바로 잘라야 돼. 받은 거 다 토해놓게 하고. 나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정치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에게 특혜 줬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새끼들 갖다 놓냐고. 그러면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까지 왜 싸잡아 욕하느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대신 그 역할을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끌어내려야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요, 공무원 비리가 없대요.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 대신 작은 비리, 아주 작은 비리에도 바로 잘리는 거야. 모든 특혜를 뺏겨.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되 잘못하면 바로 자르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특혜, 대통령 특혜만 하겠냐. 국회의원 특혜가 대통령 특혜만 하겠냐. 대통령 특혜는 김대중 노무현 때 존나 까더니 이명박 박근혜 때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뻑하면 국회의원 특혜만 갖고 시비 걸어. 공정 좀 하자. 진짜 대한민국에서요, 기레기들이 없어져야 돼. 기레기들이. 응? 자,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은 개파정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새정치연합은 개파정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문재인계 김근태계 얼마나 열심히 싸웠어. 재벌들하고 싸우고 국정원하고 싸우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싸웠어. 그런데 왜 싸잡아 욕해? 새정치연합이 망한 이유는 기레기 새끼들이 열심히 싸운 의원들 등신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한 새끼들 띄워줘서 망한 거야. 망치 부인 말이 맞다.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바닥 그림 그리지 말고 손으로 손. 내가 맞는 거야? 진짜 맞아요? 내가 아침에 3선 이상 공천금지, 65세 이상 공천금지 그랬더니 정치에 왜 나이와 나이 많은 거랑 경륜이 많은 경력이 많은 게 왜 문제니? 그래서 내가 트위터에도 답글을 달았어. 그래서 선수 높은 의원들이 당 개혁을 위해서 뭘 했나요? 대꾸가 없어. 자,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폭력 사태에서 한마디 빼먹은겠다. 이번 폭력 사태를 가지고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총사퇴를 했어. 세월호 대책위 집행부가 총사퇴를 했어요. 아니 왜 얻어맞고 총사퇴를 해? 맞아서?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뭐냐?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폭력 사태라는 그 언론 프레임에 의해서 집행부가 싹 그만뒀잖아. 난 이거 기회라고 봐. 무슨 기회냐 하면 내가 뭐라 했어요. 이제 2탄이 시작돼야 된다. 세월호 싸움에 2부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월호 대책위를 확대 개편해야 된다.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서 모두 의견을 나누는 모바일 대책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기회로 삼아서 차라리 이번에 집행부가 그만둔 걸 기회 삼아 세월호 대책위를 확대 개편하는 기회로 삼자. 예. 저도 얼마 있으면 60입니다. 망치 부인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대책위가 이번에 유가족 대책위가 집행부를 그만뒀는데 나는 이번에 그 그만둔 김에 어떻게 해야 된다? 확대 개편을 해서 자, 그러면서 드는 얘기가 뭐냐면요. 왜 이번에 세월호 싸움에서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 가보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 사람들 전부 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번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가서 정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 어른들이 어쩌면 그렇게 허위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했죠. 내가 그 원인을 알아냈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세월호 대책위는 트위터만 했어. 세월호 대책위가 트위터만 한 거야. 카톡이 안 하고. 그런데 카톡으로 솔직히 트위터보다 카톡이 대세예요 지금. 쟤네들은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세월호 대책위는 트위터만 한 거야. 그래서 사이버전에서 진 거예요. 트위터 인구가 카톡 인구의 10분의 1이야. 그거 알죠? 지금 실제로 트위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100만이 안 돼. 50만도 안 돼. 그런데 카톡은 지금 몇 만이 한다고? 3천만 이상이 해.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싸움이 왜 이렇게 그 사이버에서 밀렸을까 했더니 모바일전을 못한 거야. 카톡 가입자 한 3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데 트위터는 50만이라고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서 진 거야. 트위터가 왜 이렇게 썰렁해졌냐? 이게 정부가 아니라 댓글원의 조작이었잖아. 일부러 트위터에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래갖고 허위사실로 막 전파를 시킨 다음에 RT도 처벌했잖아. 왜 트위터가 썰렁해졌냐 하면 RT 처벌 때문에. 트위터의 힘은 RT거든. 그런데 그 RT를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위터가 확 죽어버린 거야. 2011년에 박원순이 당선됐던 건 트위터 덕분이었어. 그래서 쟤네들이 트위터를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2012년에 트위터에서 두세 가지 허위 사건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트위터 계정들을 죽인 거야. 그래서 트위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동해 간 게 페이스북하고 카톡이야. 근데 페이스북은 나름의 폐쇄성이 있어. 자기네들끼리만 해. 그런데 카톡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SNS 중에, 우리나라 SNS 중에 가장 광범위한 게 카톡이야. 그런데 그 카톡을 놓친 거야. 이번 세월호 싸움에서. 세월호 대책위는 카톡을 노려야 돼. 우리가 카톡용 메시지, 트위터는 RT를 하지만 그 내용을 복사해서 카톡에다 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쟤네들은 지금 카톡으로 다 돌렸어. 조직적으로 하루에 몇만 명이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보 세력 카톡 해요, 안 해요? 다 해. 그런데 정치 싸움은 트위터만 해. 카톡으로는 싸움을 안 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나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번 세월호 싸움이 왜 모바일전에서 졌는가? 그거는, 자, 이거, 왜 내가 노란 현수막 얘기했잖아. 노란 현수막. 난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왜 지들끼리만 하냐? 나는 노란 현수막 알지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막 걸려있어. 그 기분이 나빴어. 근데 내가 트위터를 보니까 트위터에서 막 그거 하자고 그러더라고. 트위터를 내가 많이 안 봤어. 안 보니까 모른 거야. 근데 카톡으로 왜 그런 거 좀 안 돌리냐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노란 현수막.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카톡은 많이 봐도요. 트위터를 요즘에 많이 안 봤어. 필요할 때 내 말만 하고 나에 대한 반응을 보지. 내가 그 카톡을 다 읽질 않는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홈을 안 봤다고. 다른 사람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안 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검색해보고 내가 필요한 글만 검색해서 봤지 남들이 하는 말을 다 보질 않았다고. 그래서 트위터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 전파가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세월호 2기 싸움은 카톡을 진지로 삼아야 된다. 카톡을 차지해야 돼. 이미 쟤네들은요. 카톡 그 부대를 10만 명 갖고 있어. 내가 파악해보니까 카톡으로 쟤네는 10만 명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보 세력이 10만 명 이상이잖아? 우리가 맘먹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 이제까지 이 카톡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거, 그게 우리의 문제였다. 내 말이 맞지? 카카오 스토리는, 그러니까 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일단 하여튼 그래, 카카오 스토리 카톡 잘 이용을 해. 카카오 스토리가 꼭 친구를 이렇게 또 맺어야 되잖아. 근데 이 카톡은 내 전화번호를 알기만 하면 나한테 친구 추천이 돼. 그래서 카톡을 얘기하는 거야. 카카오 스토리는 내가 친구 신청을 하고 저쪽에서 받아줘야 내 글을 제가 봐. 그런데 카톡은 내 번호만 알면, 제가 내 번호를 입력만 하면 친구로 떠. 그리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뭘까, 쟤네가.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2012년에 12년이야. 2012년에 소위 저쪽 애들이 조직적으로 아프리카 안에서 몇몇 BJ들을 꼬셔가지고 그 이상한 조직 활동을 했어. 그때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뭐냐면 카톡에 가입하세요. 2012년까지만 해도 카톡이 그렇게 대대적이지 않았어. 기억나요? 2012년 봄까지만 해도요. 카톡이 그렇게 주도적이지 않았었어. 그런데 2011년 가을부터 박원순 시장 딱 끝난 다음에 2012년 1, 2월 달부터 카톡에 가입해라, 카톡에 가입해라. 예. 그렇게 계속 욕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조직적으로 카톡하기를 막 유포를 한 거야. 그게 내 기억에는 2011년 가을 이후야. 왜냐하면 2011년 10월이 박원순 선거였고 박원순 선거가 트위터로 이긴 선거였어. 그래서 트위터를 죽인 카톡을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막 띄운 거야. 그런데 카톡이 더 쉽긴 쉬웠어.
트위터는 찾아가서 팔로잉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을 알고 검색해 가서 아는 사람을 팔로잉 하는 게 트위터야. 근데 카톡은 전화번호만 알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버려. 거기서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요, 카톡 가입자가 3천만이야. 트위터나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를 맺어야 정보가 교류되지만 그냥 카톡은 전화번호만 알면 가입이 돼.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줄 수 있어. 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요 새누리당은요 모바일 정당을 만든대요. 새누리당은 이미 모바일 정당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어. 그런데 새정치연합만 안 하는 거야. 새정치연합만 김한길이가 워낙 반대를 많이 해갖고 그래서 모바일 정당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김근택에도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근택의 의원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되게 자기를 올바르게 하지만 문제가 뭐다? 소통을 안 해. 뭐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다든가 카카오 스토리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걸 안 해. 그리고 네티즌들하고 이렇게 질문 응답 이런 걸 잘 안 해. 근데 누구는 문재인파 의원들은 그런 걸 잘해. 문재인파 의원들, 그 다음에 진보정당 의원들은 소통을 잘해. 김근택의 의원들이 해야 될 거는 김근태를 따랐던 사람들, 소위 옛날에 제야 개혁파 의원들은 소통을 좀 해야 돼. 소통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운동하면서 만났던,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들 그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정보 주고받는 것만 하지 온라인 소통을 안 해.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온라인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인들 SNS 하는 거 반대. 중대 신병. 지랄을 한다. 저게 김대중 병신이라고 쓴 거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SNS를 해야 돼요. 얘 봐. 지 아이디가 뭔지 모르고 이중대 신병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병신 대중이라고 쓴 거야. 자, 그게 댓글 부대원이거든. 댓글 부대원이면서 지금 정치인들의 SNS 반대. 김한길이요.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한테 SNS 금지령 내렸어. 그래서 온라인 소통을 못한 거야. 온라인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드립다 들이댄 거 정청래 혼자야. 정청래 김광진 정도가 온라인 소통을 무시하고 계속 한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온라인 소통을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야. 지도부를 따라준다고. 그래서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동네 새정치연합 의원들한테 온라인 소통을 하셔야 된다. SNS 하셔야 된다. 카톡 프로필 같은 거로 자기 의견, 여러분 그 카톡 프로필이라는 게 한 줄짜리, 그러니까 한 줄짜리 자기의 의견이야. 카톡 프로필이. 그래서 내가 이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게 한 줄, 촌철살인 한 줄로 카톡 자기 프로필을 띄우라는 거지. 그리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전파력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날마다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내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매일매일 SNS 일기 좀 쓰라고. 오늘 뭐 했나? 오늘의 고민이 뭐였나?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숨기고 있냐고. 맨 미친놈들만 떠들면 그거 기자들이 기레기들이 써주고, 진짜 고민하고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 새정치 의원들한테 매일매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일, 그런 것 좀 올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RT도 좀 해주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러란 말이야. 그래야 쓸만한 정치인들을 살려내는 거지. 이것도 비밀로 했어야 됐나? 이걸 의원들한테 내가 비밀로 했어야 됐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여러분 동네 그 의원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새누리는 따라한다? 내가 무슨 말 하면 새누리당은 바로 따라해. 내가 얘기한 거 벌써 새누리당에서 몇 가지를 만들었어. 새정치연합은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발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씨.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요거는 다음에 하고. 원세훈 항소심. 예. 원세훈 항소심 얘기할게요. 예. 요거 하고 요거 해야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요 얘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4시간을 떠들었는데 남는 게 없냐? 방송 그만 끝낼까? 할 얘기가 지금 몇 가지 남았는데. 예.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내가 저기 그 팽목항에서 10시간을 해서 그래. 내일 내가 대전을 가잖아. 대전에 가서 하기에는, 예. 누가 전화질이야? 누가 전화질이야? 불타는 텐미니. 아까 했어야 됐는데 까먹었네. 예, 한 번 더. 자, 불타는 10미닛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아까 제일 많을 때 할걸. 그지? 아까 3,400명 보더만. 예. 자, 아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세훈 항소심, 그리고 학교 내 노란 리본 금지령. 김관진. 그래, 이거 내일 대전 가서 하자. 예. 내일 대전에서 해야 되겠다. 오늘 못한 거 이거 대전 가서 해야 되겠다. 원세훈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노란 리본 금지령, 원세훈 항소심, 그리고 이 국방예산 문제, 김관진 얘기, 뉴스타파 고소한 국정원 얘기, 이런 거 전부 예. 내일 대전 가서 하기로 하고, 곽병찬 대기자가, 오늘 방송 볼만 하세요? 예. 망치부인 방송 볼만 하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볼만 하셨나요? 내일 대전 정모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좀 부족했죠? 예. 가만있어.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하게 한마디 했다는데, 그 내용 좀 누가 갖고 오실래요? 네, 그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봐요? 재미없는데 왜 봐? 꺼져. 재미없다고 빨리 써봐. 블랙 먹여줄 테니까. 네네. 예. 아이고, 우리 다람도리님. 네. 네. 자, 누군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고 있다. 스파이앱 주의보 발령. 이거예요. 예. 이 스마트폰으로요, 다 도청이 돼요. 그래서 지금 김현 의원의 인터뷰 전문 팩트TV 뉴스예요? 저기도 있나? 영상 뉴스도? 아니, 이런 거는 팩트TV, 이건 뉴스는 이거 글로 나온 거보다 저기 영상 뉴스가 좋겠는데. 예.
그리고 곽병찬 대기자 글을 보고 싶은데 내가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 지금 글이 많기 때문에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 글 뭐하러 일베를 가? 여러분 일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베에 여러분 접속하잖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요. 일베에 아주 자극적인 글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특히 뭐 여러 진보 세력들이 일베 글들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이러스 걸려. 내 폰이 딱 일베 한 번 접속한 다음에 일베 주소를 누가 나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일베인지 모르고 딱 눌렀다가 그 뒤로 계속 바이러스가 떠. 그래서 일베 가자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일베에는 관심을 끊어. 큰일 나요. 내일 대전역 방송 낮 2시에 가만있어 보자. 금요일 낮 2시 아우성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 곽병찬 대기자 글을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관계로다가 안타깝지만 오늘 못 보겠네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우리가 또 대전에서 만나서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또 다음 얘기는 내일 합시다. 내일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진짜 뭐 한 3시간 반 떠들었는데 시간이 또 모자라네. 그래서 우리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내일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너무 아쉽죠? 그래요? 예. 아니요. 기차 타고 안 가고 제가 이제 조카 데리고 운전해서 갈 거예요. 예. 조카 데리고 운전해서 갈 거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낮 꼭 2시까지 안 오셔도 돼요. 평일 낮이기 때문에 2시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 그냥 대전역 길거리 수다방은 그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대전역에서 꽃시계 앞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할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 나눠 먹는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이 대전역에 돌아다니다가 혹시 저녁 때 7시 이후에 돗자리 깔고 밥 먹는 사람들인데 한번 봐봐. 우리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72. 그래서 이걸 검색해볼까? 예,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게 어디 법치주의 뿐이겠습니까? 이건가? 이거다. 예. 죽어가는 게 어디 법치주의 뿐이겠습니까? 예. 법치주의 짓밟고 사람의 집에 불러온 원세훈 판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미뤄둔 채 가사 상태에 빠져 겉으로는 민생 떠들며 서민 증세로 민생 죽여 군대에 간 젊은이들은 죽어서 나오거나 폭력에 찌들어 대통령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예. 아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보고 한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사법부에 허리라 할 현직 부장판사가 그렇게 한탄했으니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인 법의 지배를 짓밟고 봉건왕조나 절대왕정에서 이루어지던 사람의 지배로 퇴행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법치를 외쳤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당신을 법치를 죽이는 장본인으로 찍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법치를 입에 달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법치의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의 붕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사이비 법치주의입니다. 권력자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거나 예속시킨 뒤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그런 경우이고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그랬습니다. 박정희 체제는 아예 긴급조치라는 변태적 법체계를 만들어 대통령 1인 지배를 고착시키려고 했습니다. 전두환 체제는 입법회의라는 임의기관을 만들어 법을 멋대로 생산했습니다. 모두 법치의 탈을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파시즘의 비극을 겪은 뒤 실질적인 법치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며 모든 법률은 헌법의 최고 법 가치를 실현할 때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꽤 많은 권력자들은 잇따른 사이비 법치주의의 비극을 겪고 나서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질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률이라도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대로 온전한 법은 장신구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것이니 그 교활함은 이전의 독재자보다 더 간악합니다. 이런 사람의 지배는 검찰을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작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것으로 완성되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사냥개처럼 부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법치주의를 반쯤 죽여버렸죠. 뒤를 이은 이 정부는 사찰과 공작을 통해 검찰총장을 벌거벗겨 내쫓아 검찰을 확실한 권력의 개 혹은 몽둥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과 공작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채찍과 입신영달이라는 당근으로 사법부를 넙죽기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실한 죽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대법원은 불과 3시간 만에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법원 통신만에서 직권 상정하고 그가 법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에 설 수 없었다고 말해 감동과 함께 반성의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그런 교황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종교 재판에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통제를 넘어서 법원이 알아서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이니 법치주의의 실질적 사망 선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 정권 아래서 죽어가는 게 이런 법치주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법부는 지금 가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래 기능 정지 상태로 5개월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딸랑이 언론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죽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와 기업의 더러운 유착 속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300여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는데 세월호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은 국가 개조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속 조처의 출발이라 할 진상규명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의 청문회 증언을 놓고 실랑이 하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른바 민생 법안이란 것들의 처리도 끝났을 것입니다. 특별법은 제쳐두고 다른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배제하면 다른 민생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게 정치라는데 이 땅의 정치는 아예 누워서 일어날 줄 모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딸 문제 등 허물이 많은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지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데 청와대와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더러 청와대 지침 안에서 특별법 논의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는 등 압박을 가한다 해도 야당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도 수행했던 특별검사의 야당 추천을 이 정권은 왜 못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은 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민생 떠들지만 민생을 죽이고 있는 건 이 정부입니다. 경기 침체와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담뱃값을 왕창 인상하겠다고 하니 민생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4,000원으로 인상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3조 원을 더 털어내겠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서민생계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흡연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담뱃값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민생 운운하는 걸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습니다. 교육은 이제 회생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와 근현대사 왜곡에만 열중하고 있어서 다른 모두 교육 현안은 고박이 풀린 채 이리저리 휩쓸리는 세월호 화물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리 재단을 비호하다 보니 겨우 되살아난 사학들이 다시 분규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중등교육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시도교육감의 노력을 정부가 지옥사자처럼 막아서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침몰하기 직전의 세월호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분야는 아예 무위의 방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죽어서 나오거나 폭력에 찌들어 나옵니다. 선임이 후임을 변태적으로 가학하고 후임은 선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군대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남북의 대치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열강의 각축은 갈수록 거세지는데 나라의 안전판을 튼튼히 할 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증발한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를 일본 열대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언제 하늘과 바다 땅이 뚫릴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 정권은 세월호 참사마저 전쟁으로 비화시켜 국민을 이편저편 나누어 싸우도록 부채질했습니다. 이 정권의 후원자들을 동원해 유족들 앞에서 증오와 폐륜의 범죄마저 저지르며 유족과 시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의 문제를 정쟁화해 그 부담을 회피하려는 잔꾀이지만 그것은 집안의 대들보에 톱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류는 나라의 대들보입니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이 내려앉듯이 인륜을 짓밟아 국민을 분열시키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폐륜자들과 어떻게 하나를 이고 살 것이며 어떻게 그런 자들과 수렁에 빠진 나라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300여 명이 갇혀있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혹은 어딘가에서 다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표류와 침몰을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갈 길은 먼데 날은 일찌감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숨만 짓지만 더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추천해주신 우리 후원해주신 낭만주영님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낭만주영님의 얽힌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나? 낭만주영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야생화 시가 되다. 그죠? 야생화 시가 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낭만주영님이 자수를 놓고 그 자수를 에다가 우리 나태주 시인 자세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 시를 그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의 시와 요 야생화 자수가 만난 책이 그 야생화 시가 되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이제 선물 받고 우리 방송에서 막 이제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그 책을 봐서 보시라고, 찾아서 보시라고. 그때만 이제 우리 낭만주 형님이 자신의 책이 이제 일세가 다 팔린 다음에 그 인세를 받고 나한테 그 컴퓨터를 사주시겠다고, 내가 맨날 컴퓨터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새 컴퓨터를 사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내가 그분의 책을 홍보해주고 돈을 받은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그 나한테 주고 싶었던 그 돈을 다 이제 주지 마시고 대신 그 뭐 고발뉴스 그 다음에 팩트TV 뭐 뉴스타파 이런 대한언론 몇 군데에다가 그 망치부인방 시청자인데 예,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합니다라고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신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낭만주 형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후원해 주신 분 후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컴퓨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컴퓨터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는 컴퓨터를 1년에 한 번씩 갈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껐다 켜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컴퓨터가 충분히 아직은 쓸만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제가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컴퓨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컴퓨터를 이렇게 새로 조립을 했을 때 그게 방송하고 잘 맞는지가 또 문제야. 나는 이게 꼭 정품을 써야 되거든,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쓰는 이 컴퓨터는 생방송에 문제가 없는데 얘는 그 생방송을 하면 계속 그 사운드 카드가 안 맞더라고요. 사운드 카드도 바꿔보고 메인보드도 바꿔봤는데 해결이 안 돼. 또 그럴까봐 내가 컴퓨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주겠다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주신 별풍선으로 충분히 컴퓨터 살 수 있는데 지금 조립을 믿고 맡길 사람을 못 찾아서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컴퓨터 때문에 막 고생하면 막 이게 컴퓨터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제가 돈 있어요. 여러분이 별풍선 많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컴퓨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뭐야? 여러분이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은 시청투쟁. 망치부인 방송을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오늘 후원해주셨는데, 제가 큰 액수로 후원해주신 분일수록 못 본 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101개 이상 쏜 별풍선에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건 아예 이상하게 그 이름은 읽어지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혼자 몰래 찾아보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 그 KTX 광장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대전 분들 시간 되시면 구경 나오시고요. 예, 못 온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못 오시면 시청만 해주셔도 돼요. 우리 방송의 힘은 뭐다? 시청률. 여러분이 시청 투쟁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힘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고생하셨고요. 또 내가 인사해야 되는데 못한 분 있나? 추천해주신 4,49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5,000개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